아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제 이름은 이진우, 37살의 해병대원입니다. 저는 8개월간의 IT 평화유지 임무를 마치고 2주 전에 막 귀국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그 차가운 진료실에 앉아 아내 수연이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상훈 의사의 손이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나가서 변호사에게 전화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파편처럼 제게 박혔습니다. 수연은 검사용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배에는 아직 초음파 젤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와 저를 번갈아 보며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녀가 자주 짓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계속해서 알아내려는 듯한 표정 말입니다. 아기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군사훈련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침착함을 유지하게 하죠. 숨을 쉴 때마다 알코올과 소독약 냄새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목덜미에 와닿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가슴에서부터 차오르는 열기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박 의사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벽에 걸린 증명서에 따르면 그는 20년 동안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이번이 그의 첫 초음파 검사는 아니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마치 기밀 정보라도 되는 듯 화면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의 목 옆에서는 혈관 하나가 뛰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기는 괜찮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말하더니 제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 화면에 보이는 바로는 임신 32주차 발달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료실은 의료 장비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저 멀리 강남대로의 희미한 교통소음을 제외하고는 고요해졌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고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온 이후로 그녀는 그런 연기를 많이 했습니다. 32주, 제가 되뇌었습니다. 납처럼 무거운 각 음절이 제 입에서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32주 전, 저는 IT로 향하는 수송기에 장비를 싣고 있었습니다. 32주 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32주 전, 저는 지구 반대편 군대 막사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카리브해의 덥고 습한 열기와 헬리콥터 소리에 잠을 깨고 있었습니다. 박 의사는 제가 어떤 반응, 어떤 폭발을 보이길 기다리는 것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길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임무 정보를 처리하듯 그 정보를 처리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느리고 꾸준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야전 작전 중인 것처럼 말입니다. 진우 씨, 수연의 목소리는 작고 거의 어린애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그렇게 심각해요?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돌아온 이후로 그녀가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던 모습, 마치 깜짝 선물이라도 되는 양 임신에 대해 이야기하던 방식, 제가 함께 올 수 있을 대로 이 진료 예약을 잡자고 고집했던 태도, 그녀는 이 순간에 제가 여기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차가운 주처럼 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6년 전 강남에서 열린 한 갈비 파티에서 수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치위생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방 전체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웃음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죠. 저는 전출되기 전 성남에 있는 부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군인과 결혼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희생과 봉사를 존중한다고 했죠. 우리는 3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다니시는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였고 5월의 따스함에 양복이 등에 달라붙던 날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2번 파병되었습니다. 둘 다 단기 임무였죠. 그녀는 잘 견뎌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포를 보내고 메시지를 쓰고 집을 잘 꾸려나갔습니다. 다른 해병대원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내였죠. 8개월 전 이 IT 파병이 결정되었을 때 그녀는 공항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구분할 수 있게 된 가짜 눈물이 아닌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꽉 안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쁘게 지낼게요. 그녀는 라벤더 크림 향이 나는 부드러운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강좌도 좀 듣고 정원도 가꾸고요.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공항의 커피 냄새와 섞인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가 쓰던 그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간 첫 달, 우리는 이틀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것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는 듯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이었죠. 그녀 뒤로 우리 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장식, 벽에 걸린 똑같은 액자들. 두 번째 달이 되자 통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녀는 문화센터에서 야간 강좌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도예였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텅 빈 밤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했으니까요. 세 번째 달쯤 되자 저는 주로 짧은 문자 메시지만 받았습니다. 일 때문에 바빴어. 보고 싶어. 여기는 다 괜찮아. 저는 그녀가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인의 아내들은 자신만의 삶을 구축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게 생존 방식입니다. 가족 준비 훈련에서 그렇게들 말했죠. 2주 전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달라 보였습니다. 초조해 보였죠. 스트레스성 폭식 때문에 살이 쪘다고 둘러댔습니다. 몸을 가리는 헐렁한 블라우스 같은 더 펑퍼짐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했죠. 이제와 생각해보니 집 냄새도 달랐습니다. 제 것이 아닌 희미한 남성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녀는 임신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며칠 뒤에 알게 됐어. 그녀는 지금 보니 계산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지금 10주 정도 됐어. 10주. 저는 그때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초음파 예약을 잡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기를 처음 보는 순간에 제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기로 저는 자랑스럽고 흥분되고 어쩌면 이 파병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소식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다니 그날 집에 오는 길에 테디베어를 사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지금 저는 이 진료실에 앉아 아내가 검사용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있고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간대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박 의사는 여전히 제가 반응하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무슨 일이냐고 묻고 있었고 질문을 거듭할수록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제 얼굴은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훈련, 항상 훈련으로 귀결됩니다. 옆방에서는 갓난아기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위를 꿰뚫었습니다. 32주,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자신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박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지만 그는 마치 탈출하고 싶다는 듯이 계속 문을 쳐다봤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복도를 지나갔고 리놀륨 바닥에 그녀의 신발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여쭤봐야겠습니다. 혹시 수정 당시에 함께 계셨습니까?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얀색, 들킨 사람의 하얀색, 거짓말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하얀색. 그녀의 목에서 맥박이 빨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푸른 혈관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변해 있었습니다. 혼란보다는 공포에 가까웠죠. 그녀는 증거를 숨기려는 듯 블라우스를 아래로 잡아당겨 배를 가렸습니다. 32주가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군인 자세,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어깨를 반듯하게. 제가 일어서자 가죽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그건 이 아기가 수정되었을 때 내가 IT에 있었다는 뜻이야. 그 방의 침묵은 완벽했습니다. 의료 장비조차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신에 통제되고 절제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목시계의 무게가 느껴졌고 매 순간이 영원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천장 타일 하나하나를 세고 있는 것처럼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고 이제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너무 꽉꽉 찢겨서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 10주라고 말했잖아요. 아기는 당신이 떠나기 직전에 임신했어요. 박 의사가 마른 기침을 하며 침묵을 깼습니다. 부인 태아 측정 결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임신 32주입니다. 수정일은 대략 8개월 전이었을 겁니다.
저는 현실이 아내를 덮치는 동안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공들여 만든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딘가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마 시간 감각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거짓말을 파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계산을 확인하는 것을 잊었을 겁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걸 거예요. 그녀는 검사용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 밑에서 종이가 구겨지며 조용한 방 안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초음파 기계나 아니면 다른 뭔가요. 그녀의 배에 묻은 젤이 마르기 시작하며 피부에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마당 일을 도와줬던 이웃 최연수. 수연은 몇 번의 통화에서 그를 언급했습니다. 그가 울타리를 고쳐주고 가구 몇 개 옮기는 것을 도와줬다고 말했죠. 좋은 이웃, 그녀는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저는 그에 대해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 톤이 약간 더 들뜨고 약간 더 가벼웠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짧아지던 통화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꽤 늦게 끝나는 것 같았던 야간 도예 수업. 그녀가 이 초음파 예약을 잡자고 그토록 고집했던 방식. 그녀는 제가 여기 있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 초음파를 보고 제가 아버지라고 믿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18년 동안 키우기로 약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가슴 속에 차가운 무게가 퍼져나가며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팔로 내려갔습니다. 아직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료함이었습니다. 조준경을 통해 볼 때 모든 것이 갑자기 초점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종류의 명료함, 모든 세부 사항이 수정처럼 맑아지고 모든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박 의사님, 제 아내 폭풍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는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모든 서류 사본이 필요합니다. 측정치, 사진, 보고서 전부요. 그는 실용적인 할 일이 생겨 안도하는 듯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끝이 갈라졌습니다. 사람 무섭게 왜 이래요? 그녀의 손이 침대 가장자리를 움켜쥐었고 빨갛게 칠한 그녀의 손톱이 종이를 파고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6년의 결혼 생활, 3년 동안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믿었습니다. 8개월 동안 그녀가 다른 남자와 자는 동안 저는 눅눅한 막사에서 혼자 잤습니다. 8개월 동안 그녀가 우리 침대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깨어나는 동안 저는 훈련 사격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중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훌륭한 임무가 그렇듯이 그녀의 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에는 유효기간이 있었고 그것은 초음파 젤 냄새와 흑백, 화면에 찍힌 진실이 있는 그 차가운 병원 방에서 만료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계속해서 말을 했고 한마디 한마디 할수록 점점 더 말이 안 되는 설명으로 침묵을 메웠습니다. 화요일 오후의 서울교통은 언제나처럼 꽉 막혔습니다. 경적 소리, 차들 사이를 가르는 오토바이들, 에어컨 틈새로 들어오는 배기가스 냄새. 아마 내 기록을 다른 사람 거랑 섞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무릎 위에서 손을 비비꼬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을 깍지 꼈다가 푸는 초조한 패턴으로. 의료사고는 항상 일어나잖아. 당신한테 다른 사람 피 검사 결과 보냈을 때 기억나? 저는 계속해서 도로를 주시했습니다.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가 사이드미러를 거의 칠 뻔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제 세상이 조수석에서 무너지는 동안 자신의 일에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손 아래의 핸들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햇살에 따뜻해진 가죽, 아니면 초음파 기계가 고장 났을지도 몰라. 그녀는 계속 말했고 목소리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컴퓨터잖아, 맞지? 컴퓨터는 실수하잖아. TV에서도 봤어. 오진 사례들. 우리는 우리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정원에 있는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결혼 첫 해에 함께 심었던 나무. 오후의 따뜻한 바람에 잎사귀가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차고에 차를 세웠습니다. 집은 1시간 전에 나갔을 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똑같은 노란색 외관, 똑같은 철제 대문. 제가 3년 전 여름에 아이들이 생기면 가지고 놀 거라고 생각하며 설치했던 똑같은 농구 골대.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거리의 익숙한 냄새조차도 뜨거운 아스팔트와 이웃집에서 요리하는 음식, 냄새가 섞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트럭을 주차하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이 식으면서 작은 금속성 소리를 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을 비췄습니다.
사이드미러에 비친 우리 집이 왜곡되고 이상해 보였습니다. 진우 씨, 제발 무슨 말 좀 해봐. 수연이 말하며 내 팔을 만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불안해.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보았습니다. 살이 찐 것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헐렁한 옷들. 제가 돌아온 이후로 우리가 잠자리를 가질 때 그녀가 특정 자세를 피하던 방식, 저는 알아챘었지만 스트레스와 떨어져 있던 시간 탓으로 돌렸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죠. 출산 예정일이 언제야?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임신 32주라면 아기는 언제 태어나는데? 그녀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그녀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답이 가장 효과적일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녀의 눈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의사가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8주. 제가 말했습니다. 32 더하기 8은 40이야. 8주 뒤에 아기를 낳게 될 거야.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자 수연이 항상 켜두던 바닐라 향초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제 삶이 한 번에 하나의 거짓말로 도둑 맞은 장소였습니다. 부엌에서 저는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지진처럼 내적인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뒷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옆집 마당에서 최현수가 오토바이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약 2년 전에 이혼했고 건설업에 종사하며 제가 파병가 있는 동안 수연이 마당 가구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 울타리가 유난히 꼼꼼하게 수리된 방식, 수연이 혼자 심었다고 말한 정원의 새로운 꽃들, 그녀가 세일해서 샀다고 말한 새 바비큐 그릴, 각각의 작은 거짓말이 이전 거짓말 위에 쌓여 배신이라는 산을 만들었습니다. 점심 차려줄까?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너무 높고 너무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끊어지기 직전의 기타줄 같았죠. 최현수랑 잔지 얼마나 됐지? 그녀가 잡으려던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부엌 타일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소리는 총성처럼 크고 단호했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그녀의 발치에 흩어졌고 어떤 것들은 너무 작아서 바닥에 깔린 얼음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들었잖아. 진우 씨, 이건 미친 짓이야. 현수 씨는 우리 이웃이야. 당신 없는 동안 집안일 몇 가지 도와줬을 뿐이라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비난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말하면서 저에게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결백한 여자의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들킨 사람의 몸짓이었죠. 그녀의 눈은 탈출구, 변명 무엇이든 찾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당신 아이야. 그녀는 말했고 목소리는 더 강하고 절박해졌습니다. 그 의사가 뭘 봤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기는 당신 아이라고. 다른 의사한테 가보자. 내일 당장 다른 병원에 가서 새로 검사받자. 저는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조각들은 진실처럼 날카롭고 투명했습니다. 조각 하나에 손가락을 베었고 핏방울 하나가 바닥을 얼룩지게 했습니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 저는 바닥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읽고 속임수를 인지하도록 훈련받았어. 나는 8개월 동안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속을 읽었어. 그런데 내 아내 속을 못 읽을 것 같아? 여긴 IT가 아니야. 그녀가 쏘아붙였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우리 결혼 생활이야. 우리 삶이라고. 여긴 우리 집이야. 진우 씨, 그냥 이렇게 모든 걸 끝낼 수는 없어. 저는 일어나서 유리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것들은 텅 빈 통 바닥에 부딪히며 공허한 소리를 냈습니다. 내 말이 맞아. IT에서는 누군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면 보통 그들은 당신을 죽이려고 해. 여기서는 그냥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할 뿐이지. 둘 다 아프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배신을 예상하고 있었어. 그녀는 이제 울고 있었습니다. 8개월 전 공항에서의 예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을 번지게 하고 콧물을 흘리게 하는 추하고 절망적인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해.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든 나는 당신을 사랑해, 진우 씨. 제발 나를 믿어줘. 저는 그녀를 지나쳐 우리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고 타일 바닥에 발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우리의 결혼식, 휴가, 기념일들은 이제 잔인한 농담처럼 보였습니다. 짐 좀 챙겨야겠어. 어디 가려고? 변호사 찾으러. 진우 씨, 예발,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잖아. 아기는 아빠가 필요해. 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우리 침대가 보였습니다. 똑같은 파란색 시트. 그녀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똑같은 이불. 그가 저기서 몇 번이나 잤을까? 그녀가 그를 우리 침대로 몇 번이나 데려왔을까? 아기는 아빠가 있어. 저는 돌아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단지 내가 아닐 뿐이야. 저는 부대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값싸지만 깨끗한 곳. 훈련 중에 수백 번은 묵었던 종류의 방.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매트리스는 딱딱했고 에어컨은 덜덜거렸으며 밖에서는 도로의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 것이었습니다. 벽에는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거짓된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변호사인 홍기택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살 때와 유언장을 작성할 때 그를 고용했었습니다. 좋은 사람, 전직 육군 출신이었죠. 그는 군 생활을 이해했고 충성을 이해했으며 배신을 이해했습니다. 진우 씨, 뭘 도와드릴까요? 이른 아침인데도 그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초음파 시간대, 거짓말하지 않는 계산, 전화기 너머로 그가 메모하는 소리, 종이에 펜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제가 말을 마치자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형제요. 이건 힘든 일이네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DNA 검사를 해서 친자 관계. 이 경우에는 비친자 관계를 확립합니다. 둘째,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초음파 보고서, 임신에 관해 아내와 나눈 모든 대화. 셋째, 이혼 소송을 준비합니다. 집은 어떻게 되죠? 서울은 부부 별산제를 따르지만 분류는 재산 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부부 공동의 자금을 불륜 관계에 사용했다면 말이죠. 증거가 필요할 겁니다.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으세요. 모든 것을 보관하세요. 모든 메시지, 모든 영수증, 모든 증거를요. 통화 후 저는 집으로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수연의 차는 차고에 없었습니다. 아마 직장에 갔겠죠. 모든 것이 정상인 척하면서 군인 남편을 집에서 기다리는 충실한 아내인 척하면서 물론 제게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제 집이었으니까요. 적어도 당분간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집 서재로 갔습니다. 수연은 책상 서랍에 서류들을 보관했습니다. 공과금 고지서, 은행 거래 내역서 같은 것들. 전에는 그 안을 들여다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신뢰. 지금은 그 단어가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지. 제가 발견한 것은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켰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레스토랑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내역서, 가평의 호텔들, 남자 옷 L 사이즈 구매 영수증. 저는 M 사이즈를 입습니다. 제가 파병 간 지 약 한 달 후부터 시작된 최현수 번호로의 수백 통의 통화 기록. 하지만 최악은 7개월 전 날짜가 찍힌 압구정의 한 여성 의원 영수증이었습니다. 임산부용 비타민과 임신 테스트기나 그녀는 거의 처음부터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할 시간이 7개월이나 있었고 그녀의 계획은 아기가 제 아이라고 저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 거짓말을 계획했습니다. 7개월 동안 사기극을 꾸몄습니다. 7개월 동안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제게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썼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사진 찍었습니다. 증거, 정보, 사진 한 장 한 장이 칼에 찔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있을 때 차고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일찍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 있을 때 그녀가 현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다른 데서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녀는 카운터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2주년 기념일에 그녀에게 사준 가방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오염되었습니다. 물건 좀 가지러 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그 갈색 눈이 이제는 저를 위협적인 존재인 양 살피고 있었습니다. 내 물건 뒤졌어. 그래야만 했을까? 그녀의 얼굴이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뭘 찾았다고 생각하든 설명할 수 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중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5개월 전에 레스토랑 영수증, 2인 저녁 식사, 우리 공동 신용카드로 결제. 이거 설명해봐. 그녀는 화면을 보았고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익숙해져가는 병적인 하얀색. 여동생 생일 축하해주러 데려갔었어. 당신 여동생은 부산에 살아. 방문했었어. 저는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가평 호텔 영수증. 이건 설명해봐. 침묵. 부엌 시계가 초를 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매 순간이 영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넘겼습니다. 남자 옷 영수증. 이건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부엌 의자 중 하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에게서 싸울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가식, 모든 연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진우 씨, 최현수랑 잔지 얼마나 됐냐고? 그녀는 얼굴을 두 손에 묻었습니다. 당신 떠나고 한 달쯤 지나서부터. 그녀의 목소리는 손바닥에 막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계획된 게 아니었어. 그냥 그렇게 됐어. 그가 여기 와서 울타리 고치는 걸 도와줬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됐어. 7개월. 내 파병 기간 거의 전부. 7개월간의 거짓말. 7개월 동안 내가 아기는? 저는 제 생각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그녀는 붉고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일 수도 있어. 시기가 수연. 저는 목소리를 억제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란 걸 알잖아? 의사가 확인했어. 32주. 32주 전에 나는 지구 반대편에 있었다고. 그녀는 마스카라가 뺨을 타고 흐르는 채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이미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했어야 할 일을 할 거야. 변호사를 구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홍기택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의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골 구조에 진지한 비즈니스를 다루는 그런 곳. 집에서 20분 거리, 20분은 순식간 같기도 하고 몇 시간 같기도 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그의 책상 위로 인쇄된 사진들을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사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전직 군인들은 문서화를 이해합니다. 증거를 이해합니다. 이거 아주 철저하군요. 그가 사진들을 깔끔한 더미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통화기록, 의료 영수증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기능적으로요. 제가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단어처럼 느껴졌지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기능적이라는 것은 때로는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기능적이라는 것은 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직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가 법률 메모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첫째, 간통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둘째, 법원 명령으로 DNA 검사를 받아 빚친자 관계를 확립합니다. 셋째, 불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 부부 공동자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집은 어떻게 되죠? 이 정도 증거라면 불균등한 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부부 공동재산을 불륜 관계에 사용했습니다. 판사들은 그 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그녀가 이 일을 제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똑똑하다면 합의할 겁니다. 만약 싸운다면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을 가지고는 저는 그녀가 합의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공개 법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저는 그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서류로 가득 찬 서류 가방과 3주 뒤에 재판 날짜를 가지고 이혼 소장은 다음 날 수연의 직장으로 송달될 것이었습니다. 전문적이고 깔끔하고 소란 없이 꼭 그렇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2인분의 저녁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닭고기 구이와 밥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익숙하고 가정적인 냄새, 거짓말의 냄새. 그녀는 제가 들어서자 희망에 찬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그녀는 미소 지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레몬 소스를 곁들인 닭고기. 오늘 이혼 소송 제기했어. 그녀가 들고 있던 나무 주걱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우 씨, 예발. 우리 얘기 좀 할 수 없어요? 얘기할 건 아무것도 없어. 아기는 내 아이가 아니야.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하겠지만 우리 둘 다 진실을 알고 있잖아. 그녀는 가스레인지를 끄고 저를 마주했습니다. 뭘 원해? 내가 빌기를 원해? 요하, 빌게. 내가 실수했어. 외롭고 무서웠고 현수 씨가 여기 있었고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 7개월은 실수가 아니야.
7개월은 선택이야. 매일 전화기를 들고 내게 말하지 않을 때마다 그와 함께 있으면서 내게 보고 싶다고 편지를 쓸 때마다 당신이 한 선택 사랑해. 그녀가 말했고 그 말은 이제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든 나는 당신을 사랑해. 아니, 사랑하지 않아. 날 사랑했다면 내가 있는 동안 8개월 동안 우리 이웃과 자지 않았을 거야.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지나쳐 우리 침실로 향했습니다. 짐을 좀 더 챙길 거야. 어디로 갈 건데?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다른 곳에서 지낼 거야. 서류는 내일 송달될 거야. 당신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거야. 진우 씨 기다려. 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다가왔고 저를 만지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제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우리 결혼은? 우리가 함께 보낸 6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6년의 결혼 생활. 3년 동안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8개월 동안 그녀가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동안 저는 조국에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없어, 제가 말했고 각 단어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당신이 최연수와 자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우리는 없었어. 내게 거짓말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우리 결혼이 당신의 외로움보다 덜 중요하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저는 저녁 식사가 가스레인지 위에서 식어가는 부엌에 그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밖에서는 현수가 다시 그의 차고에서 그 오토바이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트럭 시동 거는 소리를 듣고 쳐다봤습니다. 앞 유리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비겁자, 군인이 조국을 위해 복무하는 동안 그의 아내와 자는 비겁한 남자. 법정은 작고 소독된 느낌이었습니다. 김지영 판사가 재판을 주재했습니다. 50대 여성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을 가졌습니다. 수연은 복도 건너편에 비싼 양복을 입은 젊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다른 곳에 있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홍기택 변호사는 숙제를 완벽하게 해왔습니다. 증거는 정리되고 문서화되고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백 통의 통화와 메시지를 보여주는 통화 기록, 로맨틱한 저녁 식사와 호텔이 찍힌 신용카드 내역서, 우리 공동의 돈으로 산 선물 영수증, 친자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간대를 보여주는 초음파 보고서. DNA 검사 결과는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제가 아버지일 확률은 연 제로였습니다. 1%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홍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증거는 피고가 원고의 군파병 기간 내내 혼호의 관계를 가졌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부 공동 재산을 사용했으며 다른 남자의 아이를 원고의 아이라고 믿게 하려 한 사실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수연의 변호사는 그 불륜이 재산 분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판사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거짓말, 모든 변명, 그 법정을 거쳐가는 모든 인간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법정은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에 대한 중대한 위반 및 부부, 공동재산의 부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원고는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부 공동재산의 65%를 받게 될 것입니다. 피고는 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대사용된 모든 부부 공동자금을 원고에게 상환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수연은 앞에 책상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저 패배감, 현실의 무게가 그녀를 덮치는 것뿐이었습니다. 또한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본 법정은 아이가 원고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므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명합니다. 의사봉이 내려쳐졌습니다. 그 소리는 총성처럼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부딪히는 한 번의 충격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정 밖에서 수연이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진우 씨 기다려.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녀가 제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거 알지만 미안해.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눈에 띄게 임신한 상태였고 헐렁한 남색 인부복 아래로 배가 둥글게 솟아 있었습니다. 2달 뒤면 그녀는 남편도 없고 책임지려는 아버지도 없는 아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과가 8개월을 되돌려주진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신뢰를 되돌려주지도 않고 내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나를 되돌려주지도 않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 내가 모든 걸 망쳤다는 거 알아. 우리 가족을 파괴했다는 거 알아. 그냥 당신이 내가 미안해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했어. 저는 돌아서서 떠나려다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수연은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이야, 딸이야? 아기다. 그녀는 침을 삼켰습니다. 아들, 좋은 아빠를 가졌으면 좋겠네. 제가 말했습니다. 단지 내가 아닐 뿐이야. 그리고 저는 그녀를 법원 주차장에 그녀의 선택의 무게를 짊어진 채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홍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집은 제 것이 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명령대로 분할되었습니다. 수연은 주를 떠나 부산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최현수는 파병간 해병대원의 아내와 잤다는 소문이 건설업계에 퍼지면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서울의 건설 경제계에서 그런 행동은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의 전처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합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웃들을 통해 그가 시골로 이사해서 새 출발을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됐다.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통받기를. 저는 그 집에서 6개월을 살다가 팔았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 그 방들에 너무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구석에는 이제 독이 든 추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던 거실, 우리가 함께 아침을 만들던 부엌, 그럴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대 근처에 더 작은 집을 샀습니다. 깔끔한 라인, 역사가 없는 곳, 방 2개, 차고 하나, 작은 마당. 제게는 트럭과 저축, 그리고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 남았습니다. IT 파병은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다른 종류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뒷마당 현관에 앉아 다른 시간대에 대해 생각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믿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고 진실을 결코 알지 못했던 시간대, 그 버전의 이진우는 기만 위에 세워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최현수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모든 희생, 떨어져 있던 시간, 위험, 외로움, 이 그녀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동안이었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추하더라도 진실을 택하겠습니다. 진실은 칼처럼 상처를 줄 수 있고 불처럼 타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그것은 진짜입니다. 적어도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압니다. 군대는 제게 전쟁에서든 인생에서든 명확한 정보가 더 나은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수연의 속임수는 그녀가 단순한 수학의 힘과 허구보다 사실을 중시하는 한 해병대원의 집념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때로는 배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만든 이야기에서 걸어나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진실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제 존엄성, 제 자존감. 거울을 보고 내가 내 자신의 파괴의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 인생은 계속됩니다. 해는 뜹니다. 일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에 곧 태어날 아기가 있습니다. 제가 결코 알지 못할 한 소년, 제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거짓말의 아들. 저는 제 자신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직함 대신 배신을 선택한 부모 밑에서 자랄 그 아이를 동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짊어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짐은 그들의 것입니다. 이제 제게는 저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국에 봉사하고 집에 돌아와 배신을 발견하고 무지의 안락함 대신 진실을 선택한 한 남자의 이야기. 제가 원했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직합니다. 그리고 정직함은 제가 깨달은 바로는 그 어떤 편안한 거짓말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